안녕하세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뒤늦게 찾아온 로맨스로 요즘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사연 보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하기 전에 학교 근처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호프집 알바고 사람도 많고 늦게 끝나 피곤하기도 했지만 복학하기 전에 용돈이라도 벌 심산이었습니다. 호프집 규모가 다소 컸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고 약간 통통했지만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녀의 밝은 성격과 해맑은 미소에 점점 마음을 빼앗겼고 저는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동료로 대화도 몇 마디 나누고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티 안 나게 그녀를 챙겨주면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복학할 때가 되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며칠 전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었는데 1년 전쯤에 암으로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가 대학교 등록금을 보태주셔서 아르바이트하며 용돈을 마련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서 휴학 중이라고 하네요.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세 내고 생활비 하면 남는 게 얼마 없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서 학비와 용돈을 다 보태주시고 학교 근처에 자그마한 전세방까지 구해주셨는데 저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녀의 사연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그녀의 월세라도 아끼고자 살림을 합치자고 제안했고 처음엔 거절하던 그녀도 몇 번의 제안에 결국 수락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하고 나자 그녀가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호프집에서 힘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자기보다는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느라 힘들다며 바쁜 와중에도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깔끔한 성격이라 정리정돈도 잘해서 집안은 늘 깨끗했습니다. 20대의 열정적인 남녀인지라 서로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몇 번의 연애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녀는 제가 처음 만난 연애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우리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끙끙 앓던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임신인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놨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한 결과 임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어렸고 아직 졸업을 하려면 1년 이상 남은 때라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표정이 너무 심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저의 모습에 너무나 슬퍼했고 다음 날 수술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입에서 수술이란 단어가 나오자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구해볼 테니 수술은 절대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도 마음이 풀렸는지 행복한 미소를 보였고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 해서 딸기를 사와 같이 먹었습니다.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노발대발하시더니 다른 집 귀중한 자식에게 몸에 칼을 댈 수 없고 수술을 하는 건 살인과도 같다며 우선 그녀와 함께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심한 꾸중을 들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은 그녀에게 우리 아가 하며 정말 잘해주셨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큰 곳으로 집을 옮기고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딸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나이도 어리고 서툴렀지만 딸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느라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항상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고 저는 딸이 돌이 될 때쯤 남들도 부러워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딸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손이 덜 가게 되자 아내는 출산과 육아로 포기했던 학업을 다시 하기를 바랐고 방통대에 진학하여 학업도 병행했습니다. 집안일, 육아, 학업 모두 열심히 하는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웠고 졸업을 1년 남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아서 걱정을 했지만 많은 일들을 하느라 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는 건강검진의 아내는 유방암 3기를 진단받았습니다. 정말 천사 같고 열심히 살았던 아내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고 그 와중에 방통대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한동안 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딸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몇 달 결국 저는 정신을 차렸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면서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작지만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딸과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고 회사는 안정 수준으로 괜찮은 수익이 났고 딸도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같이 살았었는데 시집가고도 자주 찾아오기는 하지만 퇴근 후 혼자 집에 들어갈 때는 정말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주위에서 돌싱들을 소개해줘서 만나기도 했는데 예쁘고 괜찮은 분들도 있었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마음을 접게 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마음을 가다듬고자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를 향하는 비행기 옆 좌석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왠지 어두운 표정의 그녀였지만 너무나 예쁘고 향수 냄새는 아닌데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옆 좌석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건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비행기에서 처음 봤는데 말을 걸거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는 1시간이 너무나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올 때 앞에 있는 그녀를 붙잡을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결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짧은 설렘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렌트카를 타고 제주도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전혀 짜지 않고 온 여행이라 바닷가를 끼고 도로를 따라가다 괜찮은 카페나 식당에 있으면 들어갔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함덕해변이었는데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숙소를 잡고 추천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너무나 만족한 식사를 하고 숙소에 와서 쉬는데 혼자 여행이 좋기는 했지만 외롭기는 했습니다. 다음날 전날 갔던 카페에 커피 맛이 생각나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이라 사람이 많이 없었고 창가에서 바다를 보며 혼자 앉아있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고개를 잠시 돌렸을 때 그녀가 비행기에서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녀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는 뒷모습에서도 왠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저를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망설이는 동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가는 길에 눈이 저와 마주쳤는데 그녀도 저를 기억하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 나갔는데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몇십 분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였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지만 이내 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잡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는지 여행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흘렀고 더 이상 혼자 여행을 하면
더 쓸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정보다 앞당겨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밤은 해변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맥주 한 잔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맥주 4캔과 주전부리를 사서 해변에 혼자 앉아 한 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캔 정도 마셨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변 저쪽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보니 어두운 밤이기는 했지만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제 두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놀랐고 눈인사를 한 뒤 저를 지나쳐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도 망설인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내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는 제 말에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바닷가에 앉아 맥주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어색하기도 했고 중간중간 말이 끊기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환하게 웃기도 했는데 그녀의 활짝 웃는 미소는 너무나도 가슴 설렜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맥주를 다 마시고 그녀의 숙소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감사하다며 남은 여행 잘하시라고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으시면 남은 여행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저도 혼자 여행도 좋기는 하지만 같이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알았다며 다음날 만나서 같이 여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를 데리러 가며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했으나 그녀는 약속 장소에서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고 저희는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와 같이 여행을 하니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함께 보는 바다는 너무나 반짝였고 함께 마시는 커피는 너무나 향기로웠고 함께 먹는 요리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숙소에 따로 방을 잡고 근처 이자카야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해서 그런지 전날보다 많이 가까운 느낌이었고 그녀는 저의 인생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결혼해서부터 아내와의 슬픈 이야기 딸아이가 결혼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지만 외로움에 하루하루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명함을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그날 본인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은 채 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수목원에 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이제 조금 가까워졌는지 장난도 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바닷가를 산책할 때는 가볍게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숙소를 잡고 숙소 앞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가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술이 조금 취했는지 아니면 제가 편해졌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 유부녀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평소에는 너무나 자상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술에 취하기만 하면 사람이 돌변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가구를 망가뜨리는 선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심해지더니 자신을 때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들한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대요. 몇 번이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남편을 참아 내치기가 힘들었대요. 저런 아빠라도 아들에게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살았대요. 그러다 몇 달 전 남편이 아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했고 아들은 그 트라우마로 한동안 힘들어했대요. 지금은 아들도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빠를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또 매달렸고 이번에는 정말 끝을 내야 할 것 같아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예쁜 얼굴에 가끔씩 보이는 어두운 표정이 그것 때문인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그녀를 위로해줬고 그녀는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제 품에 안겨호 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 그녀를 다독이고 그녀도 이제 좀 괜찮아졌는지 해변을 걷자길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작고 가느다란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녀를 방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서는데 그녀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자연스레 그녀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희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의 여행도 함께 하기를 바랐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에 그녀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없는 것 같았고 아침 산책을 나갔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캐리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그녀가 쓰고 간 메모장이 있었는데 좋은 추억 만들어둬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행과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놓칠 수 없어서 호텔을 나와 그녀를 무작정 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갔던 해변 카페 식당도 가보고 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함덕 해변 카페에 가서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아팠고 공허했습니다. 그녀를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지만 그것도 잠시 문득문득 그녀가 생각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 뒤로 두세 병의 여성분을 소개로 만나봤지만 제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녀의 얼굴과 나이밖에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녀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1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웬일인지 기분이 너무 좋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상쾌하게 아침에 일어났고 출근길도 평소보다 안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직원들과 점심 식사 후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라서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수화기 건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서 그녀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녀는 차분하게 안부를 묻더니 주말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는데 혹시 만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약속이 있었지만 당연히 약속 없다며 보자고 했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떨리는 숨과 심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사장님 무슨 일 있냐고 걱정되듯 물어봤을 정도로 제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나 봅니다. 수십 분이 흘러 마음이 좀 진정됐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고 주말에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만나기로 한 날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깔끔하면서도 너무 꾸미지 않은 것 같은 옷을 입고 간만에 향수도 뿌리고 머리에 힘도 주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녀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렀는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하였고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의가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서 환한 미소를 보였고 저는 그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도 저와의 만남을 기다린 듯 깔끔한 정장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미용실을 다녀온 듯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곧 그녀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그녀도 저에게 사랑을 느꼈고 저와 보낸 그날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 저를 보면서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폭력적이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혼하기 전인 몸으로 다른 남자와 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고 그래서 저에게 말도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이번에는 정말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소송까지 하느라 1년여가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준 명함을 보면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하는 게 저에게도 미안했다고 합니다.
한두 달 전쯤 이혼을 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고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근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와 와인을 가볍게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가 통하는 게 너무나 많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강을 찾아 산책을 했습니다. 1년 전 제주도에서 해변을 같이 걸을 때처럼 손을 잡고 걸으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대전에 살고 있어서 저녁에 서울역으로 바래다 주었고 안타까운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말마다 그녀가 서울로 올라오거나 제가 대전으로 찾아가 데이트를 즐겼고 반년 전에는 그녀가 서울에 취직을 하고 우리 집 근처 쪽에 집을 얻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서로의 자녀를 생각해서 재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 걸 알기에 결혼하지 않고도 이렇게 노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녀와 사랑을 나눌 때마다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힘이 솟았고 그녀도 저와의 만남에 너무나도 만족한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할 수 있고 제 나이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 또래의 다른 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제2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7살이고 결혼은 3년 차입니다. 제 신랑은요. 결혼 전이고 후고 저에게 너무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사람이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 늘 헌신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람이란 단어는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신랑을 너무너무 믿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자꾸 휴대전화기를 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문자도 보내는 것 같고 삭제도 하는 것 같고 제 눈치도 보는 것 같고 갔던 회식 자리에서도 섹시 보러 간다면서 잘 빠지던 신랑이 자꾸만 회식한다고 늦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이란 딱 뭔가 감이 오더라고요. 신랑 잘 때 휴대전화기를 뒤졌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나 휴대전화기 안 써본 사람 아니잖아요. 지운 흔적을 발견했죠. 통화 목록엔 문자 보낸 거 있는데 문자 보관함에는 없더라고요. 분명 그 번호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제 휴대전화기로 번호를 옮겨 놓았고요. 신랑은 제가 본인을 많이 믿고 있다는 걸 잘 알기에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또 회식한다더군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알아서 다녀와 술 많이 먹지 말고라는 말을 남긴 뒤 회사 앞으로 쫓아갔습니다. 미행을 했습니다. 참 구질구질하네요. 제가 이럴 줄 알았겠느냐고요. 그래도 그 번호 하나 갖고 뒤집어 엎기엔 증거가 너무 부족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 말발이 변호사 급이거든요. 항상 싸울 때 신랑이 져줘서 끝나지 안 져주고 끝까지 싸우면 제가 집니다. 아무튼 회사 건너편 커피숍에 앉아 회사 정문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6시 땡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회식이면 다 함께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어찌 하나 보려고 쓱 봤더니 주차장에서 일단 차를 빼더라고요. 아, 확실하군요. 원래 회식 가면 당연히 술을 마셔야 하기에 항상 차를 회사에 두고 가거든요. 혹시 대리를 부르려고 저러나? 아니면 먼저 예약을 하러 가나? 참나 그때까지도 남편 놈을 믿고 싶어 저러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한테 빌려온 차로 열심히 뒤쫓았죠. 가다가 보니 어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주차는 안 하고 적당히 차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아주 날씬하고 예쁘장한 아가씨가 제 신랑 차에 올라타더군요.
그때 심정이라 피가 거꾸로 솟고 뒤통수가 찌릿찌릿했습니다. 나랑 연애할 때 매일 태우러 오더니 바람질하면서까지 여자를 모시러 가. 그때 내려서 덮치고 싶었지만 확실하게 잡자 해서 쫓아갔죠. 그 눈치 빠른 사람이 뒤에서 미행하는 건 아예 꿈에도 몰랐나 봅니다. 룰루랄라 잘만 가더라고요. 미사리 쪽으로 가는 걸로 모아 그쪽 카페를 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생쇼를 하더군요. 예상대로 카페촌으로 가서 어느 한 카페로 들어가네요. 아주 다정스레 팔짱까지 껴가며 빠르게 주차하고 뒤에서 가져갔던 뒷카메라로 몇 번의 셔터를 눌러주었죠. 속에서는 온갖 욕설이 남발하고 있었고 결혼 전 신랑이 싫어해서 끊었던 담배가 생각이 나더군요. 어디 구석자리에 앉았는지 보이지는 않고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제 친한 남자 사람 친구를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30분 내로 올 수 있다 해서 어디라고 설명해준 뒤 간첩으로 심기미해 빠르게 준비했죠. 친구한테 남편의 의도 사실을 알리기 정말 쪽팔렸지만 입이 가벼운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믿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 결혼식 당시에 미국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결혼식 참석을 못한 친구라 제 신랑이랑 안면이 없었어요. 20분 후 친구가 도착했길래 신랑 얼굴을 휴대전화기로 확인시켜준 뒤 여자 인상착의도 함께 말해주고 옆 테이블이나 뒷 테이블 가서 얘기를 들어보라 했죠. 2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신랑이랑 아가씨가 나오더군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친구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친구도 바로 뒤따라 나와서 일단 친구 차는 내버려 두고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듣기 위해 제 차에 태웠습니다. 제 친구는 어물쩍하며 얘기하길 거렸고 전 남편 뒤를 여전히 쫓기며 빨리 얘기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 신랑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호칭을 언니라고 했다더군요. 언니한테 들키면 어찌하느냐, 우리도 이래도 되느냐 하지만 난 오빠 같은 사람이 좋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있는 애교란 애교는 다 부려가며 찡찡대가며 우리 신랑은 앞에서 해벌죽 했답니다. 저희 신랑 애교 있는 여자 아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애교가 없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 여자한테 너는 지금 와이프가 채워줄 수 없는 걸 채워준다느니 넌 정말 예쁘고 귀엽고 이딴 얘기도 하고 널 조금만 빨리 만났다면 너랑 결혼했을 텐데 라는 개같은 소리도 했답니다.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면서 오빠가 유부남이라 미안하니 선물이라도 왕창 사줘야겠다면서 그 계집애가 오빠 이혼하면 안 되냐고 애도 없는데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면서 그러니 제 남편 생각해본다고 이 말 듣는데 헛구역질이 나더군요. 추적 결과 모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 사진 찍고 모텔 이름 사진 찍고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사진 찍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배신감이 굴욕감 말로 설명할 수도 없네요. 그래 최후의 즐거움을 즐겨라. 너랑 나랑은 오늘부로 끝이다. 제가 한번 뚜껑 열리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전 연애할 때도 얘기했지만 바람은 곧 이별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려서 도대체 운전할 수가 없어 그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단신이 집까지 왔습니다. 친구에게 입단속 철저히 시키고 친구가 가진 담배를 빼서 갖고 들어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바람 오늘은 그만 놀고 집에 들여보내라. 내일이면 네 품으로 보내줄게. 문자가 없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로든 누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맞았습니다. 그 여자의 핸드폰이 맞았던 겁니다. 20분 정도 기다려도 답이 없길래 남편 짐을 쌌습니다. 주말에 입을 옷 회사 출근할 때 입을 옷 속옷 양말 그냥 개지도 않고 다 구겨 넣어 버렸습니다. 큰 여행 가방에 하나 들어가더군요. 열심히 짐을 싸니 슬슬 이 인간이 들어올 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때마침 담배를 하나 피웠습니다. 어지럽더군요. 젠장 담배 냄새에 나가지 말라고 집의 문도 꽁꽁 잠가놨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들어오는데 눈빛이 완전히 죽어있대요. 얼굴은 창백해져서 자기야 하고 들어오는데 풍기는 담배 냄새에 갑자기 인상을 확 찌푸리대요. 그리고는 너 담배 피웠어?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야 피웠다. 어쩔래 이 새끼야? 그러면서 가방부터 집어던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감이 오나 봅니다.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 꿇고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뿌리치고 제가 찍어뒀던 사진을 주면서 한 번 보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짓을 한 줄 아냐고. 아니 이게 오늘뿐만이 아닌데 한 번 걸린 것뿐이지. 그랬더니 말도 않고 사진을 보더니 창백하던 얼굴이 더 창백해지면서 또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잘못했다며? 나 지금 내 엄마랑 통화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부터 찍소리하면 너 가만 안 놔둔다고 했습니다. 본인 아들 애지중지하시는 만큼 며느리도 애지중지하시는 우리 어머님. 이런 일 있음 저한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신 어머님.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편을 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인 아들 이만큼 나쁜 짓 했다 알려야 했고 내가 이 남자랑 끝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전화기 뺏고 난리가 났네요. 주방으로 가 식칼 가지고 와서 신랑 쪽으로 날 세워 던져버렸습니다. 눈에 도끼 품고 진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지가 화낼 생각이 아닌 걸 아는지 조용히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전화해서 아빠가 여자 만나는 거 봤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모텔에서 잠도 자고 그 여자한테 나랑 이혼할 거 생각해본다 했다더라. 나 어떻게 하느냐? 나 당신 아들이랑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될 것 같다. 더는 당신 아들 못 믿겠다. 저희 이혼해도 이해해 주셔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당장에 오신다고 난리가 난 걸 제가 오빠랑 얘기하고 정리된 다음 전화 걸 테니 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신랑 바꾸라고 해서 바꿔줬더니 전화기 밖으로 들리는 욕 한 바가지 죽여버린다는 뭐 그런 비슷한. 어머님도 여자긴 여자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며 절 너무 사랑한다네요. 그래서 내가 딴 여자랑 자는 놈이 뭐 좋다고 너랑 한 이불 덮고 자냐. 너도 알다시피 난 바람 피면 너랑 끝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 여자가 해준다면 아예 평생 그 여자 치마 밑에서 살아라. 난 너랑 못 산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한순간 무너졌다. 너 내 성격 잘 알지 않느냐? 난 한 번 한다면 한다. 애 안 낳길 잘했다. 너 같은 새끼도 아빠라고 따라다닐 거 생각하니 벌써 구역질이 난다. 내가 그 여자랑 모텔 가서 한 짓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더럽다. 내가 내 바지가랑이 잡은 거 바지 다 벗겨서 찢어버리고 싶다. 내 손도 내 얼굴도 목소리도 다 더럽다. 더러운 면상 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빌지 말고 꺼져라. 너 따위 거 안 봐도 상관없고 나 아직 나이 어리니 다른 남자 만나 잘 살 거다. 넌 집 빼가고 여기 혼수 내가 집으로 해온 거니 이것만 정리해서 난 우리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 내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랑도 나랑도 끝이다. 그 여자랑 잘 처먹고 잘 처살아라. 뭐 대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만 연발하던 제 신랑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야 너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내가 우리 부인한테 얘기해줘. 이럽니다. 완전히 열이 머리끝까지 받아서 신랑을 후려쳐버렸네요. 신랑 갑자기 맞아서 당황합니다. 성격이 불같긴 해도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기에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네요. 그래서 전화기 빼서 들어서 야 정신 차려라. 유부남 만나서 잘 되는 인간 하나 못 봤다. 지금 얘가 너한테 이러는 거 본심인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사랑한답니다.
내 참 그래서 그래 너희 사랑하니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라. 이 새끼가 뭐 뒷돈이나 있는 줄 아냐? 내가 여태 관리하고 사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랬더니 자신도 그렇게나 할 수 있답니다. 그래. 그럼 너희 둘 그렇게 사랑하니 내 앞에서 확인해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했더니 온답니다. 얼마나 걸리냐니까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답니다. 아 그래 와라. 했더니 신랑이 오지 말라고 옆에서 바락바락 난리 피우길래 핸드폰 끊고 전화기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제 핸드폰 들어 어머님께 전화해 그 여자 지금 집에 오고 있다고 30분 후면 도착한단다. 어머님 예비 며느리 보러 오시겠냐? 했더니 진정하고 지금 갈 테니 그것들 꽉 붙들어 마라. 내가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 있으니 남편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없던 걸로 해달라고 잘하겠다고 빌고 또 빌고 난리가 났네요.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이 먼저 도착하셨네요. 저희 어머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상냥한 분이시고요. 저한테 신랑한테 화 한 번 안 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랑 패기 시작하십니다. 신랑도 밖에선 한 성깔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인정받고 사는 한 남자이지만 엄마가 때리니 반항도 못하더군요. 찍소리 안 하고 엄마 잘못했어만 하네요. 어머님 보니 눈물이 납니다.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매질 계속하시며 내가 여태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밖에 나가 그지 그냐며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며 엄마가 아빠 바람 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옆에서 봐놓고 내 애비 닮아서 이 모양이냐며 이 빚을 평생 어떻게 갚으려고 이딴 짓을 벌려놓느냐고. 너 쟤랑 이혼하면 엄마와도 끝이라고. 엄만 딴 며느리 볼 생각 없다고 나가 뒤지라고 계속 매질하십니다. 한바탕 하는 도중 그 여자가 도착합니다. 어머님 누님이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가만히 문을 열어주니 도도히 안녕하세요 합니다. 저희 어머님 절 밀치더니 그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휘감으시며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거실에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더니 무릎 꿇으라 하십니다. 그 여자 적지 않게 놀랐나 봅니다. 당황하며 누구신데 남 머리를 이렇게 잡으시냐며 빽빽거리는 걸 어머님이 그 주둥이를 확 밀치시며 얘 앞에서 빨리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 하십니다. 어머님이 무서웠던지 무릎은 꿇는데 바로 저한테는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제 신랑 아니라고 전혀 사랑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데리고 논 것뿐이라고. 어머님 거기서 한 번 더 도셨지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여자를 데리고 논다면서 그것도 처녀를. 이런 나쁜 자식이 다 있느냐면서 넌 남자도 아니고 쓰레기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제 신랑 말을 들은 그녀는 서러웠던지 눈물을 펑펑 쏟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들었지? 유부남들은 다 똑같다고. 자기 가정 버릴 작정하고 바람 피는 사람 없다고. 너도 얼른 정신 차리고 좋은 남자 만날 생각하라고. 니년도 불쌍하니 이 정도만 하고 보내겠다고. 성질 같아서는 니년 놈들 둘 다 내가 죽여버리고 싶지만 감방 가기도 싫고 내년 땡값 물어줄 돈도 아까워서 싫으니까 꺼지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더 맞기 싫으면 가라고. 우리 아들 마음 알았으니까 가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엉엉거리면서 가버리네요. 그리고 또 남겨진 신랑. 어머님이 한숨을 내쉬며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한테 맞아 어머님께 맞아. 정신은 반쯤 나간 그 사람한테 다시 무릎 꿇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니까 제 믿음을 무시한 것, 저에게 상처를 준 것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것이라고 하네요. 어머님이 저에게 어쩔 셈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는 믿음 없는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신랑 놈 안 된다고 펄쩍펄쩍 뜁니다. 절 너무 사랑한다네요. 그래서 난 너 이제 사랑 안 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고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거지만 팔은 정말 안으로 굽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내 딸이었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했었을 것 같지만 내 며느리라 이혼은 제발 하지 말라고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용서를 하고 내 아들도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엄마랑 오빠가 평생 너한테 잘하겠다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말씀 듣더니 신랑도 오빠가 더 잘 알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실수였어. 정말 실수 미안해. 이럽니다. 그런데 한바탕 그렇게 성질을 내고 나니 어느 정도 풀리는 게 있는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고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행복할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머님 알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님이 신랑 짐을 보시더니 저거 갖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집에 가 있으라고. 근무 시간 이외에 회식도 절대 안 되며 퇴근 시간 이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만 안 봐둘 테니 그렇게 하라며 짐을 억지로 쥐어주시며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30분 내로 집에 들어가고 아빠한테 확인할 테니까 딴 데로 갈 생각하지 말라고. 휴대전화기도 두고 가라 하십니다. 신랑 그대로 쫓겨났고 어머님 울고 있는 절 뒤로 하시고 집 정리부터 해주시네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내가 자식 잘못 키워 그런 걸 내가 왜 미안하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안 정리를 끝내시고 냉장고에서 맥주랑 소주를 꺼내시고 안주도 대충 준비하시더니 술 한잔 하자 하시면서 내가 어디 좋은 데 데려가서 한잔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뚫린 데서 하면 엄마가 창피하다고 집에서 마시자고 하시대요. 어머니가 살아오신 과정을 다 듣게 됐어요. 아버님이 바람피셨고 어떻게 대처하셨고 지금까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 미안하다 하시며 내 며느리는 너 하나였으면 좋겠다고 널 정말 사랑한다고. 뭐 아무튼 어머님과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진하게 취해서 안방에서 뻗어 자버렸네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어머님이 북어국 끓여놓고 출근하셨더라고요. 오후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신랑 어제 본가에 가서 아버님한테도 엄청나게 혼났더라고요. 본인이 여태 눈치 보며 산 게 뭐 때문인지 알면서 너까지 그러냐고 내 자식한테 제일 창피한 게 이런 거라면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남편 집 내보낸 지 3일 됐는데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집만 생각하면 또 속이 뒤집히는 게 이렇게 살다간 속병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 게 현명한 걸까요? 어머님 봐서는 용서해주고 싶지만 신랑이 한 짓 생각하면 두년놈들을 때려 죽여도 속이 안 시원하니 말이에요. 참고로 친정엔 아직 말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아주 어렸을 적에는 조부모님 밑에서 크다가 초등학생 되어서야 아빠가 절 데려가셨어요. 저는 늘 엄마가 그리웠고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엄마가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빠는 당시 재혼하실 여자가 있었는데 능력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애까지 딸렸으면서 처녀장가를 가셨습니다. 아빠는 당시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물건 거래했던 단골 손님인 새엄마와 만나 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그 근처에서 큰 건물의 회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샌드위치를 팔았는데 이성으로서 매력은 없었는지 혼기를 놓쳐 시집을 못 가시다가 돌싱이었던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해 이쪽은 내 새엄마 되실 분이야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니까 잘 지냈으면 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 제 나이 15살 요새 중2병이란 말이 유행하듯이 한참 막 나가고 엇나갔던 반항기 많은 사춘기였어요. 새엄마가 생긴다고 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지 못한 새엄마가 더 미웠습니다. 가서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잘 지내라. 얼마나 젊은 아가씨가 싹싹하고 예쁜지 예쁜 자식 얻어줄 여자 드물어. 내가 잘해야 내 아빠도 길을 파는 거야 알겠어 라고 하시는데 하나뿐인 손녀 걱정보다 행여나 또 결혼이 잘못될까 염려한 아들 걱정이 먼저이신 할아버지셨네요. 어찌되었든 전 아빠네 집에서 살게 되었고 새엄마는 인심 좋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율아 이따 나랑 쇼핑하러 가지 않을래? 실은 나 딸이 생기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거든. 됐거든요. 아주 웃겨. 누구더러 딸이래요? 쇼핑은 아줌마 혼자 하세요. 피곤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새엄마는 이해 못하지 않고 꿋꿋하게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니 내가 맛있는 샌드위치 해줄까? 아빠가 야채 싱싱한 거 가져와서 아주 맛있을 거야. 안 먹거든요. 샌드위치 많이 먹으면 살쪄서 싫어요. 전 아줌마보다 예쁘게 살고 싶거든요. 라고 했더니 곁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참다 못해 나서더군요. 그럼 일단 우리 다 같이 나갈까? 휴일인데 남들 같이 모처럼 외식도 하고 기분도 내고 하자. 메뉴는 아빠가 정할게 가자라면서 절 눈치 주며 쏘아보셨고 아빠가 엄마에게 매일 화를 내고 소리쳤던 기억이 남아 움찔하며 갈채비를 차렸습니다.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백화점에 도착해 제 옷을 고르고 있는 사이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1층으로 내려와 액세서리 행사 매장에서 빠른 손으로 몇 개를 넣었어요.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쇼핑하던 새엄마에게 빨리 가자고 했고 백화점 밖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그만 가로막는 경비원들에게 제 손버릇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했고 새엄마가 경찰에게 빌고 절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아빠를 말린 덕분에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저도 어쩌질 못하는 도벽 때문에 곤란한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결국 또다시 못된 손을 꿈틀거릴 때 평소 저를 지켜봤던 새엄마가 저를 붙들고 가게를 빠져나와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율아 나도 어렸을 적에 그랬어. 습관적으로 나도 그랬는데 곁에서 관심 주는 사람도 말리는 사람도 없어서 나는 결국 빨간 줄이 그어졌지만 넌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더 관심 주고 말려줄 테니까 제발 너만큼은 온전하고 평범한 인생 살자. 라며 저를 보듬어 주셨는데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저는 새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고 제 방황하는 심정을 이해해줄 사람은 새엄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새엄마에게 마음을 열게 되며 곁을 주게 되었고 새엄마는 제게 친어머니 이상으로 더욱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알아봐 주신 상담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저는 부벽의 상태가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또다시 바람 잘 날 없는 날들 때문에 자주 외박을 할 때쯤 우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손을 잡고 함께 잠이 들 때도 많았어요. 고등학교를 마친 후 저는 엄마의 뒷바라지에 전문대학교 물리치료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쯤 병원 쪽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5살 정도 많은 남자였는데 운동하다가 다리 쪽을 접질렀다고 했던 그는 저를 눈여겨봤던 건지 제게 식사 제안을 먼저 했고 얘기를 해보니 남편도 저처럼 부모 없이 조부모님 밑에서 외롭게 컸더라고요. 그게 공통분모가 되어 난생 처음 설렘을 품은 채로 관계가 발전해 연인으로 후에는 부부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제 예비 신랑을 집으로 데려갔는데 아버지가 다짜고짜 반대부터 하시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서희를 바라네. 내 딸이 재혼 가정에서 자라받은 상처를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보듬어줬으면 라고 하는데 제 예비 신랑을 2년 정도 봐왔지만 그 누구보다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새엄마도 간간히 제 예비 신랑을 받기에 인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모녀의 가진 설득에 아버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결국 허락해 주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허나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술을 사랑했던 대가를 받고 간암으로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튼튼한 서위 노릇 아들 노릇을 했고 새엄마는 그렇게 생전 아빠가 속 썩였는데도 유달리 슬퍼하며 힘겹게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새엄마는 그 후부터 생기를 잃었고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통통했던 살도 너무 많이 빠져버려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시던 집도 아버지 빚 때문에 다 넘어가게 생겨 작은 단칸방으로 쫓겨날 얘기였죠. 혼자 사시는 새엄마가 늘상 맘에 걸렸던 제 심정을 알았는지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이참에 장모님 모시고 살까? 방도 2개나 더 있고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잖아. 정말 그래도 돼. 나는 자기가 우리 새엄마 내 친엄마 아니라는 걸로 싫어할 줄 알았거든. 당신한테 친엄마 이상인 분이시잖아. 내가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지 장모님이 따뜻하고 편안했거든.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나도 잘 모실게. 이렇게 남편과 저는 합의를 본 후 뜻을 새엄마에게 전했고 새엄마는 저희 뜻에 감동받았는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오열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새엄마랑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송구스러워하시며 집안일을 전담하셨고 그간 모은 돈이라며 5천만 원 정도 저희에게 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는 보태주셨던 거예요. 남편은 진심으로 엄마에게 고마워했고 우리는 날마다 꿀같이 달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제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었던 눈을 감다라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 네. 바로 절 낳아준 절 어렸을 적 버리고 갔던 저희 친엄마였어요. 친엄마는 어느 젊은 여자와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 아무리 시간이 흐르다지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고 굉장히 세련되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가끔 위아래로 저를 한심하게 훑어보시더군요.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하도 눈칫밥을 먹어서 그런가 저렇게 볼품없게 삐쩍 말라갔고는 서희는 어디서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을 데려왔대. 그나저나 인사해라. 얘는 내 동생이야. 너보단 4살 정도 어리고 지금 명문요대 다니고 있단다. 라면서 옆에 젊은 여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재혼한 후 낳은 딸이더라고요. 그리 잘났다며 엄마가 칭찬했던 동생은 엄마 못지않게 명품을 휘감고 와서는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는 새아빠와 이혼을 했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엄마가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 근황을 보기 위해 찾아온 줄 알았는데 이유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친어머니 아니 장모님이랑 처제가 우리 집에서 앞으로 머물 거라고? 미안해. 엄마가 주식을 좀 크게 하셨다는데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셨나봐.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일단 당분간만 같이 있기로 했어. 저희 엄마는 당당한 기세로 동생까지 데리고 오긴 했지만 사실상 집이 망해서 갈 곳이 없어 저를 거진 30년 만에 찾은 것이었죠. 이 때문에 저희 남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역시나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바로 저희 새엄마였습니다.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도 새엄마는 저희 엄마를 반갑게 맞이하시더군요. 언짢은 기색을 내색한 건 오히려 저희 친엄마 쪽이었어요. 원수 보듯 고깝게 말씀을 뱉으시더라고요. 참 우리 딸이랑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부 딸에게 붙어서 살 생각을 하신 건지 얼굴도 참 두꺼우시네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모진 고통한고 낳은 게 누군데 뻔뻔스럽긴. 엄마를 중간에 말렸지만 입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눈치를 자주 보았고 엄마와 동생은 날이 갈수록 불만과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요. 아니 청소는 대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매번 보고 있는데 먼지가 잦을 날이 없어. 음식들은 뭐가 이렇게 싱거워? 아끼다 못해 이젠 소금도 아끼시나? 예, 내 여동생 이번에 등록금 좀 내줘라. 내 여동생 팔자까지 너처럼 만들면 좋겠니? 언니, 우리 이번 달 카드값 좀 갚아주세요. 좀 나와서 그런지 재촉을 하네요. 엄마가 오면서부터 저희 집에 아끼고 잘 살았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엄마와 여동생 뒷감당하기에 힘이 붙였습니다. 엄마에게는 생난리를 쳤지만 그렇다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차마 내쫓을 수는 없었지요. 어찌됐든 제 혈육들이니까요. 적어도 제 입으로 못할 것을 안 남편이 보다 못해 엄마와 동생한테 반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리고 처제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은 카드값이니 용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처제도 등록금 대줬으면 됐지 그 이상 언니한테 메꿔달라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자 엄마가 상심지를 겨며 제 남편한테 달려들더군요. 도리, 너 이놈 방금 도리라고 했어? 배우지 못했으면 예의라도 있어야지 어른한테 본세하고는. 너 이때까지 이런 놈하고 어떻게 살았니? 내가 더 좋은 후처 자리 알아볼 테니 당장 갈라서. 라고 난리를 치니 곁에서 지켜보던 새엄마가 보다 못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화난 모습은 살면서 생전 처음이었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구세요. 우리 사위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어른 소리 했다고 갈라서라니요. 이건 아니죠 소일엄마. 오호라 사위 녀석이 뭘 믿고 깝죽대나 했더니만 당신이 시켰구만. 내가 어린 널 놓고 나오는 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랑 엮여서 살게 하다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가 이제부터라도 너 지킬 테니까 저것들 다 내쫓고 엄마랑 새로 시작하자. 그는 엄마가 막 제게 아픈 곳 건드리며 얘기하는 바람에 속이 울컥거려 저는 그만하시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지만 자라면서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했고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새엄마가 좋은 분이시고 그 역할을 해주려고 했지만 신적으로는 부족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늘 남아있어 엄마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한들 거스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제 뜻을 얘기해도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날이면 무조건 새엄마 편만 들고 얘기하니 은근히 그것도 거슬리고 서운하대요. 말리는 새엄마까지 괜히 얄밉더군요. 결국 이런 식으로 늘상 식구들 모두가 복창이 터지는 날이니 이런 동거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고민하다 남편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저번에 엄마가 우리에게 준 돈 회사에 쓴 거 다시 돌려줄 순 없어. 지금 당장 이용통하기가 쉽진 않지. 당신도 알다시피 사업에 급한 불끈을 했었고 나머지 좀 남긴 건 친장모님 처제 카드값이랑 등록금 하느라 다 나갔잖아. 왜 그러는데? 당신 설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 자꾸 부딪혀서 맨날 가정에서 큰 소리가 오가니까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럴 바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럼 친장모님하고 처제가 나가야지 왜 우리 장모님을 떨어져 있게 하는 건데. 30년 만에 날 보러 온 엄마와 동생을 어떻게 내보내 그럴 순 없어.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고 형제야. 다 내 핏줄들이라고.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그럼 정말 어쩔 수 없네. 친장모님이랑 처제는 당신이 모시고 우리 장모님은 앞으로 내가 모실게. 나도 지금 친장모님하고는 매번 이렇게 살기 싫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를 모시면 나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며 엄마랑 여동생이 떠나면 그때 돌아오겠다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튿날 정말로 짐을 싸서 새엄마와 같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정작 새엄마와 남편이 집을 나가자 재빠르게 탓에 전환을 하더라고요.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아들처럼 삼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또 마음 안 좋게 나간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부터 너한테 못해준 뒷바라지 지금이라도 하며 제게 연애 때와는 달리 애원을 했고 저는 그 애원에 넘어가 일단 남편에게 연락해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새어머니께는 달달이 용돈도 드리고 어떻게든지 살게끔 해드릴 테니까 아들 삼겠다던 우리 친엄마 마음 좋게 여기고 오라 했지만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장이 되었으며 매달 나오는 지나친 카드값도 모자라 더욱이 엄마가 이혼했다던 재혼한 남자까지 그러니까 새아버지까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잠시만 살려던 그들 세 가족은 저희 집을 차지해서 자신의 것인 마냥 누렸고 저는 매일 들어와 집안일에 시달리며 돈줄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후회하며 폭발할 만한 일이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아무래도 결혼해야 할 것 같은데 예단 좀 대줘요라면서 배를 어루만지는 배를 보며 공부하라고 등록금 대주었더니 엉뚱한데 시간을 썼는지 임신한 배를 만지며 갸륵하게 웃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뜩이나 혈압이 올랐지만 꼭 눌러 참고 미안한데 대출도 못 받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니 엄마가 안면 몰수하며 또 나서더라고요. 이 집 있잖니? 담보로 대출 받아 예단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 세부될 사람이 아주 마치 예비 법조인이라니까. 지금 로스쿨 다닌다는데 어디 법조인 사위를 얻어봐 왜 돈도 다 갚고 너 은혜 모른 척 하겠니? 애시당초 내 남편하고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라니까. 돈 좀 남으면 내 새아빠 재기하게끔 투자도 좀 하고 지금은 비록 망했지만 한방에 있는 사람이야. 저는 엄마의 말에 이성을 잃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른 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그 집에서 빠져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난 그저 엄마가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같이 모시고 싶었던 것뿐인데 엄마는 제가 생각해온 사람이 아닌 게 문제였던 걸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새엄마와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감정에 북받쳐 나오긴 했지만 갈 곳이 없더라고요. 큰맘 먹고 괜찮겠지 마음 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도어락을 조심히 열고 들어가니 오붓하게 세 식구가 TV 보며 하허호호 즐겁게 지내고 있더이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고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무정한 탓인지 인간의 이기심 탓인지 친엄마의 진짜 모습 앞에 진심으로 후회를 하며 남편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울었다고 하며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절실한 말을 듣고 바로 제 앞에 오더라고요. 곁에는 새엄마도 함께였고 앙상해져 버린 저를 맞아주며 안쓰럽게 눈물 짓고 온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소율아. 아무 말 안 해도 그 심정 내 잘 안다. 엄마 품으로 잘 돌아왔어. 내 새끼 미안해. 엄마 가슴 많이 아팠지. 엄마가 우리 엄마인데 나를 생각해준 건 우리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깟 핏줄이 뭐라고 그딴 게 뭐라고. 새엄마의 품이 이토록 포근했는데 친엄마 품은 더 그립고 포근할 줄 알았던 착각이 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새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 했지만 못 나가겠다고 대자로 뻗고 통곡하고 남편은 역정을 내며 온갖 욕설을 다 듣고 끝내는 경찰까지 오고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새엄마의 꼴은 정말이지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스럽게 억울한 듯 경찰 앞에 진술을 했지만 집이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터라 나갈 수밖에 없었죠. 친엄마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기 위해 팔린 핏줄을 운운하며 애원했지만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핏줄보다 소중한 남편과 핏줄 그 이상으로 사랑한 엄마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비록 친엄마를 다시 잃기는 했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행복하게 살아나가고 있네요.
언제까지나 제 가족들과 운전하고 평안하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폐줄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정의란 걸 알았으니까요.